안녕하세요. 네, 신동원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이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관세법은 어떠한 법인지, 그리고 어떠한 게 좀 공부의 주로 대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이제 관세법 문제를 몇 개를 좀 보면서, 많이 안 할 겁니다. 몇 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관세법에 대해 문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관세법상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절차, 대상, 절차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시 문제로 제가 적어놨어요. 문제 잘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세법 제2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을 보면은 적어버렸어요. 법, 영, 규칙. 법은 장, 관, 절, 조, 항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조문마다 그 조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몇 조 하고 괄호를 하고 그 조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목차가 적혀져 있어. 그렇죠? 관세법 제20조는 뭐냐면은 납세 의무의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 그래서 조금 이제 해설을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2차에 넘어가가지고 요거에 대한 의미나 목차 배열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할 테니까 꼭 따라오세요. 잘 보세요. 자, 관세법 제20조 납세 의무의 소멸이었어요. 납세 의무의 소멸. 납세 의무의 소멸. 소멸은 뭐야? 없어지는 거지 뭐. 그냥 재료가 되는 거지. 소멸. 소멸. 납세. 납세는 뭐다? 아까 제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수입할 때 뭘 내는데 일반적으로 관세랑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 관세랑 부가세를. 그래서 이 납세는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 관세법 14조를 보면은 수출물품이 아니라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출물품? 아닙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왜냐? 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부과합니다. 뭐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해가지고 어떤 소비자가 사용할 거잖아. 그죠? 이거를 소비될 예정임으로써 이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한다? 그 수입 신고라는 행위를 한다. 수입 신고. 수입 신고는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수입 신고, 그다음에 가격 신고, 납세 신고. 이거를 한 장이라는 수입 신고서에 의해서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한다? 얘는 신고 납부. 내가 신고하고 관세에 대해서 내가 적은 수입 신고서에 따라서 거기에 적혀있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내가 계산해서 내가 납부하겠다 그거야.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입 신고를 하는 동시에 이러한 절차, 수입 신고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 뭐가 성립된다?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 확정된다고. 확정됩니다. 이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 확정했는데 이 납세의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성립이 돼요. 성립. 뭐? 이거는 조세법에서 기본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과세 물건. 뭐야?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 과세 물건. 그다음에 과세 가격. 그다음에 관세율. 이거 하면 뭐가 나와? 관세가 나오지. 그다음에 이렇게 수입 신고한 걸 누가 납부를 하냐? 돈은 관세 납세 내는 사람 누구냐 그거야. 납세 의무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은 수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세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과세 물건 뭐 자동차 계속 생각합시다. 8704 BMW 자동차. 과세 가격 이거 얼마야? 한 뭐 3만 달러로 해. 3만 달러. 자동차 세율 얼마야? 품목불하니까 8703호야. 뭐다? 관세 8%. 3만 곱하기 8% 뭐나? 관세 나오지. 근데 뭐가 합니까? 납세의무자. 누구야? BMW 코리아. 납세의무자지. 이거를 관세가 이런 거를 보고 대신 신고하는 거지. 그쵸? 이게 뭐보다 납세의무에 대한 성립이다. 그러면 성립된 납세의무를 뭐 한다? 세관한테 알려줘야 돼. 이건 나만 알고 있잖아, 지금. 그쵸? 화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 수입신고라고 갖고 세관한테 수입신고서를 전송하는 거다. 그 순간 뭐 한다? 납세의무는 확정이 돼. 그럼 나는 이거를 이행을 해야 돼.
관세 납부하고 월세 납부하고 해야 돼. 이게 뭐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확정.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은 나는 언제 이 의무에 대해서 해방이 돼요? 뭐 간단하지. 세금 납부하면 되지. 뭐 관세, VAT 이거 납부하면은 끝나는 거지. 이게 뭐보다 납세 의무의 소멸이야. 소멸.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끝. 간단하죠. 관세 돈만 쓰면 다 되는 거야. 그쵸? 보면은 이게 뭐보다 납세 의무의 정상적인 소멸이다. 소멸.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 보면은 관세법 제20조에 조문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면은 2차 때 진짜 좋아. 점수가 다를 겁니다. 몇 조에 의해서 샬라샬라샬라. 그죠? 외우면 정말 좋아. 그래서 강조하면 1차에서도 근데 보면은 이게 나오면은 뭐 억지로 뭐 잊어버리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조 그냥 20조. 우리 330조 중에서 20조는 요거다. 느끼세요. 강요 안 합니다. 외우라고. 아무튼 20조는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소멸이 돼.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꺼먹는다. 하지만 이유나 그런 것들 다 설명하겠지. 나중에 기본 시간에. 이거는 뭐야? 납, 총, 취, 죄, 소. 법에서는 이렇게 5개에 대해서만 그 납세의 소멸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뭐랬어? 지난 시간에. 대상, 그 다음에 절차라는 거. 그죠? 납세의 소멸사유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뭐예요? 이렇게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되고 납부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얘가 관세를 납부 안 해. 관세 납부 안 합니다. 안 해. 열받지. 납부 안 하면은. 세가는 그래 관세 납부 수입신고 자기가 알아서 낸다고 했는데 관세를 안 내고 계속 버팅깁니다. 그럼 세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서 아유 빨리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입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신경을 써. 세가 공무원 전국에 2,000명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가 세금 안 낸다? 그럼 어떡한다? 좋은 거 있잖아. 뭐 있어? 있어. 이 자동차 있잖아. 비밀 자동차. 이거를 뭐 한다? 매각해버려. 매각. 수입자가 알건 말건 매각해버려. 그 매각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로 갖고 뭐 한다? 관세 충당을 해. 충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걔한테 돌려줘. 이게 뭐다? 충당이다. 충당. 이게 가장 좋지. 얘는 이제 세관아이랑 싸우는 거지. 충당. 그 다음에 이거보다 취소입니다. 취소. 이렇게 수입 신고가 이제 취소가 되면은 잘못 수입 신고한 거지.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는 것이고 납부에 대해서 취소하는 거. 그렇죠? 잘못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소. 이 같은 경우는 제척 기간의 만료. 관세 부과.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잘 따라오셔야 돼. 그 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관세 다 중요한 의미야.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그래. 완성. 말 참 어렵죠. 말 참 어려워. 그렇죠?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은 뭐냐면은 내가 원래 요렇게 해가지고 관세를 80만 원 납부를 하기로 납세 신고, 즉 이렇게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격 또는 세율을 잘못 산정을 한 거예요. 잘못 산정. 그래가지고 60만 원만 관세를 납부했어요. 그러면은 차액이 얼마야? 20만 원이야. 2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세가는 얘한테 돈을 더 관세를 더 추가 징수해야지. 이거를 징수해야지. 징수. 그렇죠? 추가 징수해야지. 얘가 납세 신고를 통해서 납세만 확정이 됐는데 잘못 확정이 된 거야. 잘못 확정.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확정된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20만 원 추징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뭐다?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겁니다. 언제까지냐. 그렇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버티면은 이제 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근데 깁니다. 5년이요, 5년. 5년 동안 버티겨야 돼. 버티기만 이제 관세 안 내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뭐다? 2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야, 너 계산 잘못했잖아. 20만 원 더 내. 라고 뭐한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거야.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냐. 기간이라는 게 뭐다? 납세의무를 얘가 스스로 확정한 시점. 언제요? 수입 신고 시점, 수입 시점. 수입 신고 시점이지. 납세의무. 그렇죠? 납세의무가 수입 신고 시점부터 몇 년? 5년이야. 5년. 5년 동안 관세를 부과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2차적으로 확정이 돼.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5년이고 일반적으로.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액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도망쳐 다녀야 돼. 그렇죠? 내고 말지.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뭐냐? 이렇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다. 얘가 다른 상황. 얘가 이제 8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납세 신고를 했으니까 확정이 됐겠죠? 납세 신고를 했어. 근데 관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세관은 어떤 거를 했어요? 관세를 얘 스스로 신고를 했으니까 그걸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지. 그렇죠? 뭐다? 이것도 역시 소멸시효에 대한 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기한. 그렇죠? 소멸시효에 대한 그 기한 내에 이거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케이스는 뭐야? 20만 원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어느 기간 동안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징수를. 그때 동안 버팅기면은 징수권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납세 의무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 기간이 없다면은 언제 나한테 추징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됐어요. 일단 하여튼 납세 의무의 소멸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관세법제 20조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 사유 저게 납충치제소 이게 머릿속에 뿅뿅뿅 나와야 돼. 이게 뭐보다 두 문자. 납충치제소 두 문자. 관세법 시험은 보세요. 40문제. 이거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30초 안에 답이 나와야 돼. 30초 안에. 그래야지만 무역영어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분 이내에는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나머지 50분은 이제 그 무역영어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납세의무의 뭡니까?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그러면은 납충치제소 그게 뚜룩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핵심. 볼까요? 납충치제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뭐다? 납충치제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이에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납세 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참 재밌네요. 자, 물품이 수입이 됐습니다.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한다. 수입 신고할 때 무슨 신고를 한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 그 다음에 가격 신고. 그 다음에 납세 신고를 한다. 이게 뭐보다? 납세 의무에 확정에 대한 원칙적인 방법이다. 원칙적인 방법. 그러면은 어떠한 물품, 어떠한 가격, 어떠한 세율, 그 다음에 누가 납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한 것이다. 이때 뭐 한다?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된 것이다. 그때 이제 확정이 된 거야. 확정. 그래서 이제 관세 납부를 하려고 그래. 근데 웬걸? 이 납세 의무자가 국적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바꿔버렸어.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어. 그러면 그 단계에서 납세 의무자는 너야. 너가 해외로 날아가든, 너가 외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든, 그렇죠? 그거는 그 이후의 사실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깊숙이 이해를 하기 위한 용도고 중요한 건 뭐야? 저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여기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는다고요. 그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벌써 1번이 답이네. 그리고 넘어가야 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납충치제소라고 앞글자가 납세의무나 소멸사고 딱 있어. 근데 딱 보니까 1번 납세의무나 국적이 변경할 때 없잖아. 이게 답. 끝.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뿅뿅뿅 나와야 돼요. 근데 20초 일단 문제 나왔어. 근데 1번 납세의무나 국적 변경할 때 이게 있었나? 그러면 안 된다고. 납충치제소 5개잖아. 5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없잖아요. 끝. 게임 끝. 1번 치고 넘어가는 거야. 답. 완전 자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또 이제 볼까요? 관세의 부과가 취소된 때. 제척기간. 관세의 부과가 취소된 때. 만료가 될 때. 취소죠. 여기 있어. 관세의 부과 취소. 요거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를 충당한 때. 딱 여기 있잖아. 납충치.
납충치가 딱 3개가 있네. 그 다음에 4번. 관세법 제21조는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에요.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그래서 수입신고한 날에 다음 날이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야. 확정이 된 다음에 다음 날부터 세관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보다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부과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징수할 수도 없는 것이지. 부과권이 된 다음에 징수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다섯 번째, 관세법 제22조에 따라서 관세 징수권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대. 끝! 납충치 제소. 그렇죠? 끝났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지. 제척기간에 대해서 정의며 기간이며 예외며 소멸시효의 완성부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런 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아요. 설명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거는 준우 문제입니다. 완전 준우 문제. 이거 틀린다? 이거 그만둬야 돼. 그렇죠? 보면은 9번은 완전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대상에 대해서만 딱 하고 있으면은 얘는 바로 끝이야. 푸는데 몇 초? 2.5초. 끝.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보다 1번입니다. 1번.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법의 위치는 제가 제2장 2절 제20조로 되어 있고 제20조 보면은 이게 문제죠. 납세 의무의 소멸, 관세, 이자에 대한 가산금,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러한 납세 의무는 아래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아래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렇죠? 체납 처분비는 그거죠. 이제 뭐 관세를 이제 체납 정리할 때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도 있을 거예요. 물품 운반하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납충치 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번 같은 경우에 적어놨죠?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보다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하지만 부정함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나와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5억 이상은 10년, 그 이외에는 5년입니다. 그렇죠? 부과권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뭐보다 5억 이상은 10년, 5억 이하는 5년 동안 도망 다니면은 나는 이제 뭡니까? 관세 징수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도망 다니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보다 수입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15일까지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문제. 자, 보시면은 원래는 수입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세관에서 어떻게 뭐냐? 이 수입신고에 대해서 관사가 쓴 수입신고에 대해서 세공무원이 결제를 해줘. 오케이,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물품을 이때 바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돼가지고 보조에서 반출이 되냐? 안 돼.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냐? 수입신고를 하죠? 세관에서 결제를 해줬어. 그럼 뭐 해야 돼? 관세랑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 한다? 수리가 돼. 수리가 돼. 근데 우리가 관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를 한다. 그러면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도 납부 안 했는데 수리가 됐어. 그리고 물품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 바뀌었어. 그래서 물품 가져가 버렸어. 근데 얘가 이제 그래서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하면 돼. 근데 웬걸?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수입해서 다른 사람 다 팔아버리고, 얘는 잠적을 했어. 그럼 관세 어떻게 된 거예요? 붕 뜬 거지. 그죠? 뭐다? 이거는 세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얘가 물품 뺀 다음에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를 안 했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세관만 바보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15일이라는 여지를 주는 거 뭐냐면은 이 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관세 납부하는 것이지 원래는 다 사전 납부예요.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해야지만이 그게 수리가 돼.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제 15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지.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요 측면에 적어놓은 겁니다. 요 측면에서.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문제는 9번 같은 경우는 완전 쉬운 문제다. 납충치제소라고 하면 끝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2번. 이건 이제 아까는 방금 뭐 대상이었고 대상, 납충치제소,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 딱 해놓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다? 절차에 대한 예시 문제를 제가 올해 문제 하나 갖고 왔어요.
보면은 관련법상 불법처처에 대한 하나 내용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제가 아까 앞 시간에서 얘기한 뭐다? 그 권리구제 파트. 그죠? 권리구제 파트입니다. 자, 뭐냐면은 납세 의무자 등이 우리 과세관청 어디야? 세관이지 뭐. 세관이나 관청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이렇게 쓰는 게 희한합니까? 2차 시험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대상과 절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뿜어져 나와서 쓰는 거예요. 걸러져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튼 1차 설명하려고 납세의무자 등이 과세관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침해 등을 받을 때 보다 관세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없다면은 세관만 유리한 거예요. 왜냐? 그냥 걔네만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그때 뭐가 붙어? 부과권, 징수권. 이게 뭐야? 권리잖아, 권리. 그렇죠? 왜냐? 수임표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게 되니까. 권리지, 권리.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납세의무자는 세관도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야, 너 관세 100만 원 냈어? 아니야. 너 30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알았어요. 200만 원 더 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맞다면은 싸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게 뭐다? 이제 관세사가 하는 역할들이지. 같이 싸워주는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납세의무자 등이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나한테 한 겁니다. 가만 있으면 안 되지. 이것에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권리 구제를 하는 거예요. 권리 구제를. 그래서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심사 청구가 있어. 심사 청구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가 있어. 조세 심판원이죠. 심판 청구가 있어. 이게 2가지가 가장 핵심이야. 근데 원칙은 이겁니다. 심사 청구야. 심사 청구. 누구한테? 관세청장은 대전에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전국에 있는 50몇 개의 세관을 여기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중앙에 헤드지, 헤드. 그래서 어떠한 무슨 나한테 뭐 서울세관장이 나한테 인천세관장이 나한테 이렇게 위법 부당한 행위 처분을 했다. 공무원이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장한테 이를 수가 있어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심사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소하는 거지. 그보다 심사 청구.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한다? 관세청장한테 하는 게 뭐보다 심사 청구다. 그다음에 관세청장 같은 경우 누구의 감시를 받아요? 감사원. 감사원장한테도 심사 청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 관세청에서 세관이라 관세청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내린 거야. 처분을. 그러면은 처분 내렸어. 근데 이거를 다시 관세청장한테 이거를 청구하게 되면은 같은 기관인데 팔이 안으로 굽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다 하면 안 되잖아. 누구한테? 감사원에도 할 수가 있다고. 뭐다? 선택이야. 선택. 그 다음에 관세청이 바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다 하기 싫어. 왜냐? 세관은 또 관세청에 팔이 안으로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이거 청구할 거야. 이것은 뭐다? 선택이야. 선택. 옵션.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지. 첫 번째, 이거를 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어. 누구한테? 세관장한테. 세관장이 나한테 어떤 처분을 내렸어. 근데 세관장 바쁘잖아요. 세관 공무원이 했겠지. 인천 세관 소속의 어떤 공무원한테 처분을 했겠지. 자, 그건 세관장 한 거나 마찬가지야. 지휘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세관장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인천 세관장님, 인천세관 공무원이 나한테 이런 처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신청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근데 얘는 이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이야. 바로 얘한테 갈 수도 있어. 선택으로서.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어. 근데 내가 졌습니다. 더 억울하잖아. 가면서 되지. 이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근데 얘는 반드시 거쳐야 돼. 왜냐? 관세 관련 업무는
가장 전문가는 세관이야, 세관. 관세청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거쳐라 그거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청에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거치는 거야. 그렇죠? 전치주의. 한번 거치고 소송을 가라. 바로는 안 돼. 바로는 안 돼. 얘를 거쳐야 돼. 얘를 거쳐야 돼. 관세 관련 이슈 같은 경우. 그렇죠? 요거 관련 문제죠. 그래서 공무원이 나한테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동일하게 처분하는데 재량권을 부당하게 사용해가지고 부당하게 나한테 그런 처분하거나 억울하잖아. 억울한 경우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자, 관련 법률상 불복 절차. 이게 바로 절차죠. 그냥 가가지고 관세청한테 데모하면 안 된다. 절차 따라 그거야. 절차에. 이렇게 권리구제에 대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차근차근 싸우라 그거야. 그냥 가서 물병 던지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불복 절차에 대해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묻는 문제. 자, 보면은 첫 번째 볼까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뭐다? 심사청구는 뭐다? 옵션, 선택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얘에다가 졌어. 얘한테 간다?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졌다? 포기하거나 얘한테 가는 거야. 법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벌써 이게 맞았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보다 중복하여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 건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뭐야? 벌써 답이 나왔네. 얘도 1번이네. 왜 이렇게 1번이 많지? 얘도 1번이네. 그럼 뭐다? 끝. 그런데 몇 초 걸렸어요? 3.5초 걸렸나? 끝. 하지만 이제 미심청구 경우는 아래로 쭉쭉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신청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안 날로부터 100일 아닙니다. 100이 아니라 뭐다? 90일이다. 90일. 보면은 뒷장에 보시면은 옆으로만 보세요. 다 밑줄 쳐놨어요. 자, 옆장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있죠. 121조 2항. 이 신청을 거친 후, 얘를 거친 후 얘한테 다시 얘를 거치고 얘한테 다시 졌어. 얘한테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에는 뭐다? 90일 이내. 이것에서 결정에 통지를 받아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다. 90일. 불변기한. 100일이 아니죠. 틀렸고. 자, 3번. 심사청구, 100일은 없어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즉시 해당 처분에 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세관이 나한테 그 20만 원에 대해서 관세를 더 내라고 추징이 내려왔어. 자,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부당해.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가지고 얘는 세관장이 나한테 20만 원 그 부가 고지했어요. 이거 내야 됩니까? 이거 얘기합니다. 일단 내. 처분했잖아요. 일단 내. 부가 고지로부터 15일 내 관세 일단 내. 그리고 이기면은 세관에서 다시 돌려주겠지. 그래서 이게 뭐다? 처분에 대해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집행부정지.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심사청구의 심판청구에는 변호사 또는 세무사는 아니죠. 변호사, 관세사. 예전엔 변호사, 관사, 기타,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자라고 여지를 뒀어요. 근데 이제는 딱 두 명입니다. 변호사, 관세사만 이것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조세 심판원,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그 심의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틀렸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대상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뭐다? 위법한 처분에 한한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한한다. 또는.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해당 조문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진한 것이 쪽쪽쪽쪽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법에 있는 것들을 긁어서 이렇게 내는 거라고 다 옳고 맞는 것인지.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어요. 보면은 이게 관세법이라는 게 이게 개정이 계속 돼요. 개정. 원래 법률이라는 거는 흔들리면 안 되고 이게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이 개정되면 할 말 없는데 법도 많이 개정되고 추가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뭐 시험의 묘미지 그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공부 방법에 대한 예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올해 또 문제입니다. 관세 법령상 보세 구역의 반입한. 항상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 종합 보세 구역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 반입할 때 뭘 신고한다? 반입 신고를 해. 반입 신고. 그 다음에 보호세구역 같은 경우는 무작정 물품들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들을 놓고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뭐다? 장치 기간이다. 장치 기간. 나갈 때 뭐 한다? 반출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보호세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관세법에 다 있다.
아무튼 보호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에 얘는 지금 보호세에 반입했는데 수입신고 수리가 안 됐네요. 그죠? 외국 물품에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냐? 자, 이게 이제 보호세구역이야. 뭔지도 외워놨어. 보호세구역. 보호세구역은 여기까지 하고, 자, 보호세구역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뭐 한다? 반입신고. 무작정 물품들을 보관하면 안 돼. 뭐? 얘는 관세가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장치기간이 정해져 있어. 장치기간이. 그리고 물품을 내보내. 그쵸? 뭐한테?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뭐?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은 나갈 수가 있어. 뭐 한다 그때? 반출신고한다. 반출신고. 보호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특허를 내주는 거야. 특허. 특별히 허가가 특허지 뭐. 특별한 허가가. 그래서 보호세구역 내줄 때 이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 나 여기다 보호세구역 할래요. 뭐 세관장 뭔지 아세요? 왜? 라고 물어봐. 왜라고 물어봐. 여기에 정말 보호세구역이 필요한 이유를 대봐. 그리고 너가 이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 경비시설, 그 다음에 ERP, WMS, 보호세 반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시설 다 있어? 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세관 가까이 있어? 왜냐? 여기서 도난 무실되거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세관에서 방문해가지고 물품에 대한 잔량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때문에 이러한 보호세구역을 특허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면적, 시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세관 얘기합니다. 야, 너 여기다가 한 물품들 어느 정도까지만 장치를 해라고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러다 수용 능력에 대해서 미리 다 정해준다고. 미리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뜻은 뭡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다 한 개로 정해줄 거야. 왜냐? 여기 100개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200개를 넣어. 그 물품이 터져버리잖아. 그러면 뭐다? 보호세구역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품이 뭐다? 오염된 물질이거나 아주 그냥 상해버리거나 무슨 뱀이 있거나 그런 거야. 그러면 뭐야? 옆에 있는 물품을 해할 수가 있잖아. 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물품에 대해서 세관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반입신고 됐어. 뭐다? 세관에 어떤 물품이 들어갔는지 반입신고 됐어. 근데 웬걸? 이게 되는 거야. 스네이크라고. 무섭네? 스네이크로 되어 있는 거야. 스네이크라고. 그럼 세관 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스네이크로 되어 있는 거야. 세관에서 딱 알지? 반입신고 스네이크야. H코드가 이제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뭐 0106이지. 기타 산동물로 써. 수식된 거야. 세관 난리가 나. 뭐야? 그럼 가겠지. 그죠? 그럼 뭐다? 이것을 빨리 반출을 해야지. 반출을. 그쵸? 근데 이 물품에 대해서 웬걸? 수입하는 자가 이제 도망간 거야. 전화가 안 돼. 얘 같은 경우에. 그쵸? 그러면 세관은 이 스네이크, 뱀을 여기다 계속 놔둡니까? 다른 것들만 물어뜯고 막 하게? 안 되잖아. 안 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냥 매각을 해. 매각. 팔아버려 뱀을. 매각하면 돈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관세 충당을 하고 얘한테 판매를 해버리는 거야. 판매를. 그럼 매각하면 뭐 됩니까? 수입에 대한 의제지. 관세법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면은 수입 신고를 안 해도 수입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관세법에 대해서. 그렇죠? 매각합니다. 근데 매각하기 전에 항상 뭐 한다? 공고를 해야 돼.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관세청에다가 이제 공고를 합니다. 세관 게시판에다가. 그 다음에 매각해야 돼. 그 다음에 매각.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예요. 문제가 다. 볼까요? 자, 보면은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법령에 없는 것은 이라 문제지. 법령에 없는 것은. 자, 볼까요? 얘는 208조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조문을 달아놨는데 얘는 왜 조문 안 달아놨죠? 자, 일관성이 없네. 출제한 사람이.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세관장은 보수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가 지나면은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품을 매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치 기간이 지나면 뭐다? 이게 뭐다? 체화다. 체화. 그러면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관련 운영인이 이것에 대해서 화주한테 전화해야 돼. 이거 지금 체화가 다 돼가요. 체화가 다 돼가 빨리 물품 빼나가세요. 수입 신고를 하든지 반송을 하든지 빨리빨리 물품 가져가세요라고 운영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할 의무가 있어. 그렇죠? 그래도 걔가 안 가져간 거야. 수입 신고 안 하고 반송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장치가 경과됐다. 장치가 경과를 짧은 말로 뭐란다? 체화라고 나. 체화라고. 그렇죠? 하지만 장치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뭐다? 세관장에 얘는 도대체 안 되겠어. 물품 빨리 팔아버려야지. 세관장이 공고를 하고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하지만 다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물품보다 장치기간이 지나지 전이라도 또 공고한 후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항상 매각은 공고를 해야 돼요.
왜냐?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 남의 물건들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장치간에 경과했다는 이유로. 아, 얘는 수입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그죠? 하지만 얘는 뭐다? 장치간 경과하기 전에라도 다른 부분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세간이 팔아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아까 좀 나와 있죠?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했어요. 어떻게 오냐? 살부해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살부해기관. 자, 보면은 매각이랬죠. 매각. 근데 이 물품들이 상해버리거나 아주 그냥 독한, 아주 그냥 유독성 물질이거나 상해버리거나 어떤 음식이야. 우유야. 우유인데 이거를 빨리 팔아버려 했는데 우유가 부패가 됐어. 그럼 부패된 우유를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어떻게 돼? 폐기하지. 폐기. 그죠? 그거는 이제 폐기 대상이라고 별도의 조문이 있어요. 관세법상 폐기 대상 같은 경우는. 그죠? 그건 이제 맛이 간 거지. 하지만 이제 매각은 왜 합니까? 그래도 얘는 판매할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매각하는 것이지. 그죠? 보면은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중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냐? 살아있는 동식물. 살부해기관. 살아있는 동식물. 그죠? 살아있는 동식물 뭐예요? 공인류 불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말.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부패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 부패하거나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들.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창고나 다른 외국품에 해를 끼칠 또 우려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관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관세청 전환 중 화주가 요청합니다. 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관세를 납부할 돈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매각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화주가 요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살부해기관.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아까 잤다면은 다 맞출 수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다 여기에 있죠? 그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창고나 아니 여기 있어. 근데 1번 같은 경우 명시되지 않는 것은 여기 있죠? 보면은 첫 번째 살아있는 동식물. 두 번째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다 있고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성과시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5번 화주가 분명하지 않는 것. 틀렸네. 5번이 틀렸네요. 살부해기관에서 5번이 틀렸네. 화주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주가 요청하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분 중에서 화주가 요청하는 것. 세관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청장 중에서 화주가 요청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고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아래 보세요. 이거를 왜 이상 넣냐? 답은 5번이고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이게 나와 있어요.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에 상시된 물품 중 201조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환자적인 기간이 지난 외국품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다? 1번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보다 분파 주수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1조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이렇게 한 거지. 201, 208조를 보고 살부해기간.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것만 201조에는 운영있는 물품관리, 종합보세구역에 관련있는 것만 갖고 온 겁니다. 자, 뭐냐면은 종합보세구역은 잘 보세요. 보세구역 종류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있고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웠어요. 지세구에는 특허보세구역은 창, 공, 전, 건, 판.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사에 뭐라 쓴 겁니까? 보세건설장, 그 다음에 보세판매장 이렇게 있어. 근데 종합보세구역은 뭐냐? 특허보세구역에는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보세구역이야. 종합보세구역. 얘는 제대로 만든 이유가 있어. 왜? 외자 유치, 외국인 투자 등을 위해서 종합보세구역이 있어. 종합보세구역. 두 가지 이상의 특허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항 같은 거 보면은 어디 있어? 2015년인가 그때 속초 종합보세구역이 또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야. 지원. 원래는 이제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보세구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역이야. 지역을 종합보세구역 묶어버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세 면세점도 있고, 보세 공장도 있고, 또 보세 또 뭐 있어? 보세 전시장도 있고 이런 데가 다 있어. 다 있어. 원래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있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가공하면서 들어오는 거. 원래는 다 보세구역 외에서 장치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허가야, 허가. 일반적 특허보세구역은. 근데 종합보세구역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다 보다 신고야, 신고.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상당히 완화를 해준 거지, 완화를.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보세구역이 언제 생겼냐면 1998년도 12월 달에 생겼어요, 종합보세구역이. 저 그때 이제 우리나라 IMF가 오면서 생각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외자를 많이 유치를 하게 할 수가 있을까? 특허보세구역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2가지 이상의 그런 기능을 특허보세구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보다 종합보세구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외자 유치를 막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는 외국계 업체들 막 들어온 거지. 그죠? 그래서 왜 종합보세구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출하고. 근데 뭐다? 들어올 때 관세 납부 안 하잖아. 나갈 때도 이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담이 없게 한 거예요. 이게 뭐다? 종합보세구역이다. 그래서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뭐다? 특허보세구역 관련 보세구역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인이라고 합니다. 운영인. 근데 운영인이 딱 보니까 여기에 물품들이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물품이야. 문제가 있는 물품.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바로 이 뭡니까? 이 업체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누구? 세관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물품 지금 상당히 위험하거나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물품 빨리 수출하거나 반송해. 수입하거나 반송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상장 물품 중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 안에서 관세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이 6개월이 넘어버렸네. 그렇죠? 외국 물품이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 물품에 대한 매각을 뭐다?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프로세스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왜 운영인이 직접 얘기하지 왜 세관장한테 얘기해? 그렇죠? 자, 그래서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 소거서가 알 수 없는 경우, 수치를 거절한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이 이상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 그 매각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관장이 매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에는 이제 기업의 기업, 물류기업들이 하는 것이죠. 요거 갖고 이제 문제 낸 겁니다. 1번을 화주 분명하지 않은 걸 따와가지고 이제 지문에 넣은 거야. 출제자가. 자, 그 다음에 4번 FTA 특례법 문제형을 볼까요? 자, 요거는 뭐 좀 넣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넣은 이유가 있어요. FTA 관련된 문제가 한 5문제 나오잖아요. FTA 관련된 문제들이. 근데 5문제를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보는 사람이 있어. FTA 특례법을. 그러면은 점수가 빵점 나옵니다. 대충 보면 빵점. 법이라는 거는 대충 보면은 빵점이야. 대충 보면은.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 1차 1교시에서 관세법이나 FTA 특례법 같은 경우는 그냥 100점 어필 해야 돼. 왜냐? 어차피 2차에서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그렇죠? 관세법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1차 공부하다 2차 공부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TA 특례법도 다 보세요. 어차피 관세 때문에 다 해야 돼, 이거.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설명드리면은 이게 왜 어렵지 않은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뭐냐? 자유협정 이행의 관세법 특례 관한 법령상, 이게 바로 FTA 특례법에 대한 플레임이죠. 업체별 원산지 인증술자의 인증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술자. 저에게 주된 수입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도 세관한테 제출하고 왔네. 신청하고. 그렇죠? 자, 뭐냐면은 인증수출자. 설명하면은 한 4시간 동안 해야 돼. 네, 다 필요 없어. 짧게. 인증수출자. 뭐냐? 인증 뭐냐? 우리나라 세관으로부터 FTA에 대한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 BOM 관리,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관리, 이거 물품이 FTA 목적상 KR인지, 논 KR인지, 그것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판단이 정말 정확한지, 이 회사에 FTA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FTA에 관한 전용된 그 원세 판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매뉴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산 설비가 있는지, 그게 통과되면 뭐한다? 인증자를 줘. 뭐다?
FTA상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발급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세관 중개법은 뭐다? 인증수출자야. 인증수출자. 그래서 한마디로 세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업체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 그래서 관세사들이 몇 년 전부터 이것들을 많이 대행을 해주고 있죠. 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재밌습니다. 재밌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들 갖고. 아무튼 그러니까 FTA 잘해야지 이런 것들 돈을 버는 거지. 잘해야지. 아무튼 인증수자가 있어요. 근데 인증수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자가 있고요. 업체별 인증자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쉬워. 자, 첫 번째 품목별 인증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가 거의 하나의 물품만 만드는 거야. 뭐다? 이 회사는 간장 만드는 회사야. 간장 만드는 회사. 그래서 간장을 뭐랄까? 간장 말고 간장 만드는 회사. 그래서 간장을 계속적으로 수출합니다. 근데 짠 간장, 단 간장, 무슨 간장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겠지. 종류들이. 그래서 간장만 수출해. 간장만. 그리고 어디로? EU로만 수출해. EU로만. 그래서 간장이 어디입니까? 뭐 이하농삼인가? 여기에 XX잖아. 몇 자리? 6자리. 짠간장, 단간장 다 이하농삼이죠 뭐. 간장이니까. 여기 이 부품을 EU로만 수출한다. 딴 건 만들어. 안 만들어. 뭐 안 만들어. 그죠? 그래서 요것만 수출을 해. 그러면은 하나의 6단위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 하나의 협정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FTA 관리를 잘한다. 이 부분의 원산 결정이죠. 그러니까 총정지 판정을 다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인증수자예요. 하지만 큰 기업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뭐만 만들고 여러 가지 국가에 수출을 해. 여러 가지 국가에 수출한다. 뭐다? 그러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FTA 관리를 잘한다. 보다 업체별 있다. 누가 더 인증받기 힘들까? 당연히 얘지. 당연히 얘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해야 돼. 그 세관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출 물통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세관에서 지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산 증명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품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입증하면 돼요. 나는 이 부분에 원산이 판정하니까 KR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협정별. 그다음에 하나 엑시스 코드. 근데 이 회사가 간장 말고도 어떠한 수프도 수출해. 그렇죠? 수프도 때 수프 같은 경우는 이 하나 공사죠. 어디로 수출해? 한 아세안으로 수출해. 그러면은 얘 품목별 두 개 받을 수가 있어. 두 개. 근데 품목이 계속 들어가. 회사가 잘 돌아가가지고 해 들어간다. 인증받기 너무 이제 힘들어. 에라 모르겠다. 품목에서 업체별로 전환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증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FTA 특례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수자는 왜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증수자 같은 경우는 한 EU FTA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EU로 수출하는 6,000유로 초과 이상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수자가 없으면은 그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한 EU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야. 원칙. 한 EU는 FTA 협정을 할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6,000유로가 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물품이 원산지 결정에 충족하는 경우는 누구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을 EU로 수출한다. 보다 그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인증 숫자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수출할 수가 없어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라 FTA 원산지 증명서를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한 EU로 수출하는 물량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다 있겠죠. 한 EU FTA가. 인증 숫자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인증 요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는 물품이 원산 결정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 처리 시스템 보유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이게 10단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몇 단이요? 6단입니다. 6단위. 6단위에 대해서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래서 품목별하고 업체별 인증과 가장 큰 차이점보다 업체별은 뭐다? 전산 FTA 관련해서 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전체 품목, 전체 FTA 협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다 더 체계적이게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0이 아니라 6단입니다. FTA는 6단이에요. 10단위는 우리나라 HSK이고 6단위까지 전세 공통이니까 6단입니다. 6자가 틀렸네. 자, 그다음에
2번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 거부 사실이 없는 것들. 다 보면은 다 2년입니다. 2년. 우리가 이제 운영이나 결격서를 봐도 다 이게 최근 2년간 잘못이 없는 자. 이건 다 2년이에요. 그다음에 3번 원산지면서 작성자와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것. 그죠? 지정 운영할 것. 그죠? 이것도 맞죠? 원산지 전담자는 얘나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관세사가 많이 하는 거야. 위탁계약 해가지고. 그죠? 내가 이 관세사가 우리 관리를 해준다. 그죠? 이번보다 그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있는 거야. 원산지 관리자는 내부도 되고 외부도 돼요. 저 같은 애들은 외부지. 그래서 외부, 그러니까 나랑 업체랑 계약하는 거지. 외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 계약을 하는 것이지. 나는 돈 받고. 그죠? 내가 관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내부에 있는 자가 원산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돼. 20시간이가 얼마? 근데 20시간 받는다고 FT 잘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관세사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관세사 안에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품목이나 업체별이나 둘 다 공통적인 것이고. 자, 네 번째, 인증 숫자, 인증 신청 이전에 최근 3년간. 최근 다 2년입니다. 2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또 2년입니다. 2년. 2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 사실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2년이에요. 왜 3년을 했지? 문제 너무 쉽게 냈네. 그죠? 그래서 답은 뭐다? 3번이다. 3번. 그래서 3번 원산지면서 작성되지 않은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것. 그래서 3번이 맞다. 3번은 뭐다? 업체별이나 품목별이나 둘 다 전담 관리자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것도 FT 특례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례법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FT 특례법 시행령에 있는 거, 시행령에 있는 거. 그죠? 법에서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업체별 인증 숫자는 인증 숫자에 대한 인증 요건은 옆에 있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규정한다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에 있는 문제를 낸 거지. 자, 그래서 문제를 좀 4개에 대해서 이제 올해 문제를 갖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어때요? 다 법령 시행규칙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제 수업을 홍보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교재도 작업 중에 있는데 상당히 간략할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 자, 우리 관세법이라는 우리 과목은 1차랑 2차랑 동시에 되는 공통 과목이에요. 달교시죠? 가장 기본이야, 관세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OX고 2차는 제가 안 하죠. 2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법령 시행규칙을 잘 짜서 목차에서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글씨를 쓰는 게 바로 뭐다? 2차다. 뭐 법령 안 들고 가잖아요. 머릿속에 법령이 펼쳐져야지. 외운 것들을 하얀 백지에다가 일목요연하게 법처럼 쓰는 게, 법과 같은 목차를 갖고 쓰는 게 바로 뭐다? 2차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 시험은 뭐다? 절대 법령 안 들고 갑니다.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맨날 암기네 뭐네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 있어. 그냥 머릿속에 내가 쓰는 것이지. 그쵸?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OX 문제예요. 뭐다? 어떠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의 절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OX를 묻는 게 다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당 제도의 취지를 잘 알아야 돼. 취지를. 그래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암기가 돼. 취지 안 하지만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맨날 보기 싫다. 그러면 아쿠자 따버려. 아쿠자 따. 다 가르쳐 드릴 거야. 아쿠자. 이거는 거의 눈 감는 순간까지 안 까먹습니다. 절대 안 까먹어. 나도 때려 죽여도 안 까먹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아. 시험 문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해드릴 거. 근데 이 취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책만 본다고 이런 취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도 할 수가 없고 뭐 나올 수가 없어요. 책만 본다고 해가지고 공부해야 돼. 어떤 공부? 실전 경험을 해야지만이 얘네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 저는 맨날 하는 게 이렇게
당연히 수출 통관, 뭐 환급 다 하고 하지만 FTA도 하고 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약간 이제 큰 물류업체도 있죠. 물류업체들에서 이러한 ERP나 그다음에 보세 관련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보세 공장, 뭐 면세점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많이 짜주고 난 돈을 받아. 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들이 세관에서 추징이 들어온다. 뭐 심사가 들어온다. 그런 것들을 나는 디펜스 해주고 또 조력을 하고 또 돈을 받아. 그다음에 뭐 환급 같은 경우에도 환급에 대한 프로세스, 소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신청도 하고 난 돈을 받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수년 동안 좀 특화시켜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입 통관보다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 왜냐면은 고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시. 아마 관세법보다 더욱더 심오할 수가 있어. 왜냐면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산전수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깊숙이 판례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실제 제 거래업체들, 전국에 사업장이 30 몇 개나 있는 제 거래업체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다 맨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녹아져 있고 뇌에 녹아져 있으니까 설명하기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취지. 그다음에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왜 이러한 조문인지, 이 조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안 끝나. 내가 알고 있는 앞글자 그런 것들 다 공개를 하고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무조건 100점입니다. 관세법은 100점. 그래서 졸다가 실수해가지고 한두 개 틀리는 거 그게 목적이야. 왜냐? 공부 제대로 해야 돼. 1차 시험은 뭐다? 패스다, 패스. 2차가 진짜지. 1차 시험 나는 맨날 합격해요. 그걸 말하는 사람부터 좀 이상한 거야. 1차 시험 당연히 패스지. 합격이 아니잖아요. 1차 시험 합격하면 관세에서 1차 합격이나 합격증을 줍니까? 뭘 줘? 2차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1차 관세법을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감안을 할 거야. 감안을.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세법 강의를 하면서 보호사 강의하면서 업체에서 관세법 이런 심사 등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이제 여러분들 알려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걱정 붙들어 마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도 자질구레한 거 안 넣을 겁니다. 자질구레한 거 안 넣을 거고 법, 령, 시행규칙 이들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기 편하도록 이거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관세법 2차를 1, 2차를 할 때 뭐 법령집을 펴놓고 그다음에 법령집을 학원에서 뭐 별도로 판매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봤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재가 법령집 위주로 이제 되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장, 절, 관, 조, 항 이렇게 목차시켜서 다 정리를 할 거니까 법령집 다 필요 없어. 자, 그래서 1차 공부할 때는 요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할 때, 2차는 이제 잘 가르치는 김하나 강사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강사가 쓴 책을 잘 보시고, 하지만 이제 암기공식이나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공부했던 그 책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지구리한 거 다 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령 시행했지만 딱 해가지고 1차 시험 관세법 100점 맞고, 2차 시험 가가지고 이러한 기분을 느끼시면서 2차 관세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상, 절차 같은 경우는 암기에 대한 부담 없이 회독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관세법에 대한 고도점이 나올 수가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과목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알려드릴 거 많은데 시간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그렇죠?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좋은 강의, 좋은 책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